중국은 이제는 반도체 전 장비 빼고는 해결이 안 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한국은 이제는 물건을 만들어서 어디다 파냐의 문제예요. 중국 유럽 시장 했던 걸 중국 거 안 사준다 하니까 누구 거 사줄 거예요? 한국 거 사주겠죠. 그러면서 한국은 오히려 이익을 봐요. 한국 시장을 중국이 다 먹었듯이 서방에 철수한 중국 시장을 한국이 다 먹는 게 단기에는 수출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와요. 근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거예요. 한국 경제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현재 한국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부터 제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국 경제 첫째 포인트는 수출 주도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 무조건 수출해야 살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 국내 내수는 일단 인구가 한 5천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중국이 한개 성보다도 더 작아요. 그럼 5천만 명이 내수로 돌아가기에는 내수라는 게 순수 국내 수요라만 한국 기업들이 생산한 물건을 소화하기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은 세계에서 제조업 강국에 속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생산 능력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국내 5천만 인구 물건을 생산하기에는 이게 그걸 먹고 못 산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그죠? 그러면 무조건 수출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한 개 국가 인구가 한 8천만이 넘어야 자국 국내 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한국은 5천만 뿐만 아니라 점점 또 아기를 안 낳잖아요. 지금 인구 증가율 절대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수출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수출해야 된다, 한국은. 자, 그냥 어디로 수출하는 문제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한 대로 전 세계가 미국 패권 하에서 하나의 공급망으로 돌아갈 때는 주로 주요 시장이 어디였냐면요. 미국 시장이었어요. 지금도 중국도 수출 주도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국가별로는 1위 시장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옛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하고 친한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미국하고 관계 나쁘면 못 산다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시장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장이 미국인데 유일한 시장인데 미국하고 관계 나쁘면 안 사주면 죽는 거지 뭐. 간단해요, 덜이. 그래서 미국이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서유럽,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잘 사는 나라들이 시장이었어요. 그게 과거의 주요 시장이어서 아세안은 주로 물건을 팔아서 저 잘 사는 그 나라에 팔아서 달러를 벌어서 성장한 게 아시아 경제 모델이고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강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OECD 국가 들어가고 지금도 제조업은 탄탄하고 어쨌든 강한 나라인데 그나마 한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 구조 전환에 성공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전 세계 나라가 한 200 몇 개 있는데 사실은 200 몇 개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 세계를 다녀보면은 제대로 된 나라가 몇 개 없어요. 이게 나라야 하는 나라가 대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실제는 말도 안 되는 나라가 대부분이고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 나라답다 하는 게 한 G20 국가로 보면 돼요. G20 국가,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나라가 한 20개라 보면 돼요. 그 중에서 제조업으로 놓고 말하면 몇 개 없어요. 제조업을 봐봐요. 미국, 그 다음에 그 유럽, 한국에서는,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지금 인도, 뭐 베트남, 뭐 요 정도예요. 제조업, 그렇게 많은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 정도밖에 제조업 물건을 못 만드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가보면 땅에서 나오는 거나 팔고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것도 안 돼서 분견이 있고, 사실은 이래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게 처음에 로도밀집행 하다가 그게 이렇게 중화학공업도 일찍이 이렇게 중화학공업 먼저 해놓은 게 되게 신의 한 수였어요. 중국도 왜 대단한 나라가 됐냐면 중화학공업을 탄탄하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인도가 지금 그게 안 돼요. 중화학공업이 안 된 나라는 절대 제조 강국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그걸 잘했고 그러면서 또 반도체나 메모리나 이런 쪽에 장기간 투자하면서 또 잘 시대적 운명도 따라줬고 또 그래서 이렇게 쫙 잘 왔어요. 부가가치로. 그래서 그걸 또 전 세계에 팔면서 한국 사람 월급도 많이 올라갔고 월급이 굉장히 높아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일본보다 더 높은 낮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왔는데 지금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로 돌아갈 때는 중국 시장도 있고 미국 시장도 있고 유럽도 있고 막 이렇게
팔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부터 문제인 거예요. 참,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디리스킹이라는 표현 씁니다. 어서는 쉬운 말로 하면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 이제 자기네 다 만들겠다.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다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북미 중심으로 공급망을 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멕시코가 옛날에 중국 하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멕시코가 생산 공장 역할을 하고 원자재는 캐나다가 공급하고 미국이 돈을 찍어내고 거기서 공급망 받아주고 이런 게임에 중국에 의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미 중심으로 그리고 이미 거기는 USMCA라고 해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이 돼서 용도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관세도 없어요. 이미 하나의 공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북미는 앞으로 미국은 점점 이거 가속화할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한번 생각해봐요. 북미는 미국, 캐나다 요 세 나라만 해도 한국이 왜냐면 지금 한국이 삼성전자, SK 다 미국 가버렸잖아요. 대세에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에서 수입 안 해도 돼요. 일단 그 안에 들어갔고 필요한 거 그 안에서 다 해결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수출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일단 그 안에서 무관세로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일단 이렇게 북미는 이렇게 돼버렸어. 그 다음에 유럽이에요. 자, 유럽이 사실은 원자재를 누가 공급했냐면 러시아가 공급했어요. 러시아.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제 때문에 원자재 공급이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까 말했죠. 미국 쪽은 원자재를 캐나다 공급해야 되고 미국도 많아요. 근데 지금 유럽은 아니에요. 러시아가 공급했는데 러시아가 지금 떨거덕 나가버린 거예요. 왕따 당했고 지금 배척이 됐고 범죄자 취급당하고 이러니까 유럽이 지금 가장 힘들게 된 거예요. 근데 유럽은 독일 같은 나라들이 있고 이거 제조 강국이 많아요. 근데 유럽은 사실은 공급망이 지금 잘 안 보여요. 완전한 공급망이 지금 안 보여요. 근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게 유럽이 유로화가 있어요. 유로화, 국제통화. 그게서 좀 다행이고요. 그리고 자원이 있는 나라도 많고 이렇긴 한데 원자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엄청 신재생 에너지로 갔는데 그게 아직 안정적 공급이나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주로 태양광은 중국이 절대적이에요. 중국 거 수입한 답도 없어요. 근데 미국이 또 중국 거 하지 마. 그러니까 두 원자재 공급을 미국이 유럽의 팔다리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미국에 딱 의존하지 않으면 못 살아가요, 앞으로. 미국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완전 미국에 종속돼 살아가지 않으면 미국은 앞으로 유럽은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유럽도 이제는, 미국의 이런 수법을 배워가지고 무역 보호주의를 취해요. 자국이 유럽 안에 다 있어야 된다. 안전,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있어요. 다 유럽 안에 있게 한다 이럴까.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그 유럽에 진출하지 않은 이상은 여기서 수출 통한 건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보호주의로 가니까. 그게 있고, 자, 그럼 아시아입니다, 이제. 아시아를 딱 돌다 보면, 생각해봐요. 지금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말하는 게 아시아를 딱 들여다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국제 질서가 변해버렸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원래 하나의 공급을 갈 때는 러시아는 몇십 달러 가격으로 유럽에 주로 팔았어요. 석유와 가스를. 근데 이게 뚝 끊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중국에 100%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중국이 사주고 있어. 단돈 몇 달러에. 그러니까 중국은 아까 앞에서 모든 공급망 다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없는 게 석유와 가스였어요. 부족하다는 거죠. 60% 수입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땡큐한 거죠. 원래는 유럽에 몇십 달러 하던 러시아가 중국에 몇 달러씩 석유 가스 팔겠어요? 안 팔았단 말이에요. 안 팔아서 옛날에 중국말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몇십 달러 쓰면 잘 먹고 떵떵거리면서 하는데 누가 중국이 모든 경제 협력 요구한 거 다 이러면서 안 해줬어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 터지면서 갑과 을이 역전이 된 거예요. 푸틴이 을이 되고 중국이 갑이 됐죠. 중국이 만약에 석유 가스를 안 사주면 푸틴은 전쟁을 저렇게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의 경공업 제품 이런 거 생활 제품 이런 거 팔주지 않으면 핸드폰도 못 써요. 이 정도예요. 다 중국이 지금 공급하고 있거든요. 갖다 판다만 한국이 삼성전자 핸드폰을 한국이 현대자동차, 한국이 스마트폰을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터면서 다 철수했잖아요. 철가, 포스코 다 중국 기업이 들어가서 러시아 시장을 점령해버렸어요. 중국의 화웨이, 쇼미 핸드폰, 중국의 자동차 다 지금 러시아를 다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방이 장악했던 시장을 중국이 들어가서 다 공급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또 모든 산업을 다 갖고 있으니까 충분하고 석유와 천연가스를 중국이 부족했는데 몇 달러씩 중국은 또 완벽해졌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러시아하고 중국만 손 잡으면 전 세계 누구도 못 담당한다. 왜? 유일하게 모든 산업 세택에 다 있고 거기에 석유와 천연가스 날개까지 달았어요. 중국이. 그리고 또 러시아는 군사가 세계 최고잖아요. 특히 항공 기술 그 군사 비행기 기술이 있잖아요. 그게 중국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런 러시아의 그런 기술, 중국에서 비행기를 자기들 못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하고 손 잡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손 딱 잡으면 어느 나라 눈치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서로 윈윈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푸틴이 오기 시작하자마자 한 10일 만에 바로 모든 정재계를 데리고 중국 갔거든요. 지난 방중을. 모든 전체 막 집을, 모든 사람 다 데리고 가서 기업이 은행, 증권, 금융, 모든 석유, 모든 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러시아하고 중국만 손잡으면 전 세계 누구 눈치 안 봐도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에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북미는 그렇게 갈 거고, 유럽은 저렇게 갈 거고,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해야 돼? 자, 지금부터 보세요. 자,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손잡으면 누구게 필요 없다. 자, 지금 반도체 장비 남았다. 이제 메모리도 자기들 다 한다. 장갑 메모리는. 그리고 아까 파운드리도 다 한다. 이제 설계는 한국보다 더 잘한다. 후공정도 더 잘한다. 자, 그러면 중국은 이제는 반도체에서는 장비 빼고는 해결이 안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장비도 지금 DOV는 한다고 하니까 그거 좀 수지가 안 맞아 그렇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은 이제는 물건을 만들어서 어디다 파냐의 문제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 수출이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가보세요. 원래는 중국이 1위였는데 지금 미국 수출이 1위야. 흑자도 미국에서 제일 많이 남겨요. 지금은.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이 공급망이 지금 끊어지고 있는데 한 번에 못 끊어져요. 이게 한 10년 이렇게 걸려갈 거예요. 그 사이에는 한국이 걱정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한국에는 포지티브한 영향이 들어서 중국이 했던 걸, 중국이 미국 시장에서 했던 걸, 중국이 유럽 시장에 했던 걸 중국 거 안 사준다 하니까 누구 거 사줄 거예요? 한국 거 사주겠죠. 그러면서 한국은 오히려 이익을 봐요. 그 화웨이가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로 때리면서 그 시장을 다 삼성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단기에는 한국이 포지티브한 영향이에요. 러시아의 철수한 한국 시장을 중국이 다 먹었듯이 서방에 철수한 중국 시장을 한국이 다 먹는 게 단기에는 수출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와요. 근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거예요. 이게 앞으로 10년 후에도 갈까? 20년 후에도 갈까? 왜? 유럽이나 미국이 결국 무역 보호주의를 하고 있고 다 자국내에서 해결하겠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괜찮은데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삼성, 우리가 막말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가 다 미국 가버렸어. 그러니까 기업은 상관이 없어요. 기업은 자본과 기술 가고 전 세계 어디 나가가 하면 돼요. 돈 벌면 돼요. 지금 베트남에 가 돈 잘 벌고 있잖아요. 문제는 한국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취직을 하냐 이거예요. 어디서 취직을 해서 그 부가가 그 월급을 계속 받아갈 수 있냐요. 제가 이 질문 당신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는 분, 특히 나이 어릴수록 제가 이 질문을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는 여러분 부모 세대, 제 나이 때까지는 그냥 대충 해도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요. 근데 제가 당신이 만약에 MZ 시대다 이러면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 따라서 미국 가 살든지 베트남에 살든지 해외로 나가 살지 않은 이상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일로 먹고 살지? 제가 그래서 요즘에 그 A랩이라는 걸 해요. 한국 사람들한테 A랩 통해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걸 몰라. 특히 20, 30대. 즉, 결국 한국 기업들 어쩌니 2세로 경영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2세로 넘어간 사람들이 다 알아. 아버지 그 산업이 이제는 먹고 살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아버지가 기초를 닦아놨어. 지금 상황에는 배는 안 굽는데 내가 계속 가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건 이제는 아닌 거 알아. 그냥 뭘 해야지? 그럼 시대적 흐름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포커스는 한국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사고 앞으로 어디에 종사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제가 그래서 A랩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앞으로는 나의 IP, 나의 데이터, 나의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있지만 시장은 글로벌 시장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안 서면 여러분들은 내 생각에는 대기업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자본과 기술이 있고 그 나라가 하면 돼요. 지금 뭐 다 보이스지. 근데 저는 한국 대통령한테 묻고 싶어요. 한국 장관들한테도 묻고 싶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20, 30대들이 10년 후를 생각한 적이 있냐고. 어떻게 할 거냐. 왜 공무망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는 확률이 아니고 이제는 확정이에요. 트럼프가 오면은 더 빨리 할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한국 국민들이 요 작은 내수 시장에서 뭘 하면서 살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하는 반도체 용인이죠. 그런 데다 반도체 하고 이런데 그 어디다 팔 거냐? 어떻게 팔 거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한국 정부나 기업, 개인이 다시 앉아서 자기가 기획했던 모든 거를 원점에서 지금 검토를 해야 돼요. 제가 그려준 거는 세계 그림인데 요 속에 당신이 운명이 있는 겁니다.